뼈를 깎는 듯한 반부패 개혁 노력과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꾼다는 적극적인 각오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갑시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전에 백다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전한 그 키워드에서 보면 오늘부터 군 장병들이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군 장병들의 권익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권익적인 측면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헌법상에 있는 뭐 행복 추구권에 더 가까울까? 어느 쪽이에요? 양쪽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병들의 권익 보호 측면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그러한 그 휴대폰 사용이 군 국방에 만약에 또 장애가 있다면은 예. 또 양쪽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관계를 좀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역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이 반부패 총괄 기구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하면 국민도 들어가 권익도 들어가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아시는 분 있지만 또 약간 이게 뭐 하는 걸까 곳일까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곳이에요? 이런 그대로 국민들의 권익 예. 구제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네.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정부기관 공직자의 반부패 지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공정사회 뭐 이런 게 문제가 이슈가 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사실은 2008년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청렴위원회와 또 예.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시정하고 심판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의 기구가 통합해서 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부패 총괄뿐만 아니라 국민고충처리,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조정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내로라 하는 위원회가 이제 다 통합이 된 기구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국민고충 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제 합쳐졌잖아요. 흡수가 됐는데 근데 최근에 국민고충 처리하면은 권익위로 안 가고 제가 볼 때는 왜 많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이 가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네. 기관은 다양한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또 대통령님의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또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또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서 청와대에서 그런 역할을 예. 또 앞장서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익위원회는 이런 청와대에서 들어오는 국민들의 고충을 또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또 권익위원회에서 그 협조 지원도 하고 또 청와대의 그 민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하고 또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예.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에 국민들의 청원이 집중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네. 권익위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데 좀 부족함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예.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익위가 좀 더 국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 하는데 보다 더 권익위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예.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요 정치인 출신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2대 위원장이었나 이재호 위원장 이후에 정치인 출신으로 이제 두 번째 위원장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추진력 같은 것도 이제 높이 평가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취임 첫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바꿔라. 아직도 부족하다. 적극 행정을 주문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있어서 너무 몰린 청와대 쪽 몰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적인 측면도 거론하셨는데 그럼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국민들의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청원제도 같은 걸 좀 띄울 구체화 좀 강화할 보관이 있으신가요? 권익위가 지금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고충 처리와 또 반부패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반성하고 예. 좀 더 각오를 다져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 그런 주문이고요. 잘한 건 더 잘해야 되고 네. 못한 것은 개혁하고 또 바꾸어서 더 잘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거에 권익위에 콜센터, 그러니까 민원센터가 권익위에 굉장히 정부 부처에서 가장 크게 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 민원 콜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네.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 보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줄 것을 당부드렸는데 앞으로 확 바뀔 거다 생각합니다. 바뀌는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 그러니까 그 검색에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치면 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있어야 되죠. 110 예, 알겠습니다. 네,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요. 예. 그렇잖아요. 네. 문 대통령은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 첫 회의 당시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잖아요. 이 반부패 정책 협의하면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도 이제 참여하는 이제 협의체잖아요. 네. 거기서 그 대통령이 강하게 좀 강조한 반부패 강조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제대로 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또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름도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꾸고요. 이런 이제 적극적 역할을 좀 추진할 텐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네. 그리고 21대 이번 국회에 새롭게 또 이제 그 제안한다고 그러시는데 왜 20대 때는 왜 이게 통과가 안 된 겁니까? 네, 20대 때는 뭐 국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도 있었고 네. 또 시간도 쫓겨서 통과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법령의 수준에서 그 부분을 규정을 해서 또 공직자들의 부패 지수를 좀 더 낮추는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 공직자들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민간 영역에서 근무한 그런 3년간의 기록을 반드시 제출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예.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만약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맡지 않는 일종의 법관의 회피 제도와 같은 예. 그런 제도를 운용을 하고 공직자들의 뭐 자녀들의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 비리를 사전에 이렇게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리고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조치 등 공직자들의 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확 끌어올리면 당연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공정 부분도 보다 더 좀 강화되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공직자의 그 부패 지수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패를 국민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은 0.5% 통계에 의하면 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한 3% 수준으로 선진국의 그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청렴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수준이 부패 정도가 체감 지수가 40% 정도 아직은 상당히 부패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절반 아래라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적 구체적으로는 청렴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아직도 부패하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라든지 토착 비리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국민들의 내리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청렴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게 저희 의무다 생각합니다. 통계에 잡힌 거는 대단히 청명하지만 결국 공직자들은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실질적인 통계 그 이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일명 김영란법은 뭐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금지하고 또 청탁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4년째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시고 또 혹시 보완할 부분 없다고 보시나요? 김영란 법이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사실상 좀 저항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의 88%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97% 정도가 아주 좋은 법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없어졌고 사실상 그리고 또 일반 그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더치페이, 그래서 각자 내기가 이제 사실상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 투명하고 그런 이제 깨끗한 그런 데에 김영란법이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고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화면에 보시면은요, 식사는 3만 원 이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새 뭐 물가가 안 오르니까 식사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경조사비 5만 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장님은 저 부분에 어떻게 실제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식사비는 3만 원, 그다음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정도로 기준을 대략 선물은 이제 농축산물이 포함되면 10만 원일 10만 때. 원이고요. 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김영란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 수준을 아직은 좀 유지를 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또 특히 자영업자나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좀 이 상한선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너무나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상한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권익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에 대해서 공감이 있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전 위원장은 이 민주당에서 가장 험지라고 불리는 곳 강남. 강남에 이제 출마해서 민주당 유일의 이제 의원이 되셨었는데 다시 도전하시게 되나요? 국민위원장 마치시면은요?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지금은 정치인 출신. 공복입니다. 국민들의 모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그리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이 책무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접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강남 쪽에 그 뭔가 이른바 선거판에서 많이 쓰는 화력을 집중해주기 위해서 2022년에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은 그럼 유효한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고요. 2022년에는요? 권익위원장으로서 더 그 책무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